여름날 하루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아입니다. 39살이고 경상남도 통영이라는 작은 해안 도시에서 평범한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조용하고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살아왔지만 작년 여름 모든 게 뒤바뀌었죠. 남편인 지훈이 회사 출장을 위해 서울로 3개월 동안 떠났을 때였어요. 그는 대기업 본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 기회는 그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될 터였죠. 출발 전날 짐을 싸는 지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서둘러 여권과 티켓을 확인하는 그의 손길은 떨렸고 나는 그를 붙잡고 잘 다녀와 조심해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는 듯했어요. 우리 딸 지민이는 그때 친구들과 함께 부산 근교의 해변 캠프에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오면 그녀는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머리를 흔들며 새로운 친구들과 모래사장에서 뛰어노는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밝고 씩씩했어요. 나는 통영의 작은 아파트에 홀로 남았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인데 거실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지고 부엌 싱크대 및 수도꼭지는 물이 조금씩 새고 있죠. 나는 방 안을 어슬렁거리며 TV를 켜놓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따고는 이웃집 사람들이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리에서는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일터에서는 매일 똑같은 서류와 숫자, 전화통화가 내 하루를 채웠죠.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생활비와 대출금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 남편과 함께 떠나기로 했던 여행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어느 날 밤 2번째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 너머로는 시어머니 박선희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조용한 분인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활기차고 신이 난 듯했죠. 혼자 집에 뭐해? 라고 물었고 나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쉬고 있어요 라고 답했죠. 그리고 놀라운 제안이 이어졌어요. 통영 근처 거제도에 있는 펜션에서 나랑 같이 며칠 쉬러 가자고. 친구가 갑자기 못 간다 해서 내가 대신 가면 좋을 듯해. 바다도 보고 시원한 바람도 쐬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출발은 이틀 후로 정해졌죠. 통영역에서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기다리는데 선희 씨는 화사한 플라워 프린트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코 위에 살짝 올린 채 나타났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 발에는 편안한 흰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죠. 그녀는 마치 공원 산책 나온 듯 가벼운 모습이었어요. 선희 씨가 내게 다가와 은은한 자몽향이 섞인 향수를 풍기며 손을 내밀었죠. 준비됐어. 오늘부터 모험이야. 배를 타고 거제도로 넘어가는 길, 낡고 삐걱거리는 선실에 앉아 창밖으로 푸른 바다와 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선희 씨는 옆자리에서 바닷바람에 젖은 옷감 이야기, 동네 시장의 싱싱한 해산물 가격, 그리고 통영의 옛날 얘기를 재치 있게 풀어놓았죠.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바다 위의 갈매기 소리처럼 생기 넘쳤어요. 밤새 배의 흔들림에 잠을 설치며 선희 씨는 스마트폰을 보며 간간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침, 우리는 거제도의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했죠. 뜨거운 햇볕과 바다 냄새, 갓 구운 빵과 귤향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근처 시장에서는 아줌마들이 달콤한 호떡과 신선한 굴을 팔고 있었고 아이들은 물놀이용 튜브를 끌고 뛰어다녔어요. 펜션 바다바람은 해변가의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벽에는 화려한 조개껍데기 모자이크가 장식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하얀 기둥이 우아하게 서 있었어요. 3층 방번호 12번,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발코니가 있었죠. 방은 소박하지만 깔끔했고 낡은 TV와 옷장이 놓여 있었어요. 선희 씨는 가벼운 리넨 블라우스와 반바지 차림으로 짐을 내려놓고 어서 해변으로 가자. 오늘은 해가 아주 뜨거울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날 아침 바닷바람에 얼굴을 스치는 햇살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기분이었어요. 선희 씨가 테라스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죠. 스크램블 에그와 치즈,
그리고 우유를 탄 커피 한 잔. 우리는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바라보며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 한켠이 평화로웠고 이곳이 왜 이렇게 끌리는지 알 것 같았죠. 바다로 내려가자 선희 씨는 책을 펼쳤고 나는 파라솔 아래에 몸을 뉘었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때때로 물속에 뛰어들어 나란히 헤엄쳤죠. 그녀와 나는 통영의 변화, 펜션 직원들의 친절함, 그리고 도시의 작은 카페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점심은 해변가의 작은 식당에서 구운 생선과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먹었고 달콤한 매실차가 여름의 맛을 더해줬죠. 저녁에는 바닷가를 따라 산책했어요. 선희 씨는 가볍게 몸에 감긴 화이트 리넨 셔츠와 얇은 검은색 슬랙스 차림에 발에는 가죽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칼은 바람에 흩날리고 눈빛은 반짝였으며 웃음소리는 잔잔한 음악처럼 퍼졌죠. 그녀는 50대 중반이지만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젊음과 생기, 그리고 뭔가 모를 강렬함이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발코니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어요. 그녀가 등을 태웠다며 내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달라고 했죠. 부드럽게 그녀의 등 위에 크림을 문지르며 나는 우리 사이에 뭔가 달라진 기류를 느꼈어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깊은 감정이 스며드는 순간. 고마워요. 그녀가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고 그 경계는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올 때 들려드릴게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선희 씨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연한 민트색 원피스에 가느다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풍기는 작은 향수를 뿌린 듯한 기분 좋은 공기를 남겼다. 발끝에는 하늘색 슬리퍼를 살짝 신은 모습이 귀여웠다. 은하, 아침 준비했어. 얼른 나와서 먹자.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나는 일어나 천천히 그녀가 마련한 식탁으로 갔다. 테라스에는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스크램블 에그와 신선한 치즈, 토마토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여름 아침의 상쾌함을 더했다. 이렇게 바닷가에서 아침 먹는 거,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아? 내가 웃으며 말했다. 선희 씨는 미소를 띠며 맞아. 근데 난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지? 아, 그나저나 너도 나처럼 모래 들어가서 고생 좀 할 거야 라며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모래가 바람에 날려 내 모래사장 머리카락에 붙는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으니까. 아침을 먹고 우리는 해변으로 향했다. 선희 씨는 살짝 비치는 흰색 셔츠에 청반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바다와 너무 잘 어울려 마치 해변의 여신 같았다. 나는 밝은 핑크색 비키니 위에 얇은 검은색 시스루 커버업을 걸쳤다. 햇살의 반짝이는 내 다리와 팔이 살짝 그을린 듯 건강해 보였다.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선희 씨는 멀리서 떠오르는 배를 가리키며 저 배는 통영에서 온 거야? 거기선 해산물 진짜 맛있어. 너도 나중에 가봐 해라고 말했다. 나는 그럼 다음엔 통영으로 여행 가자 라고 답했다. 선희 씨는 내가 거기 가면 난 또 거기서 바다 냄새 맡으며 기다릴게 라며 웃었다. 그녀와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때론 매우 사적인 이야기로 번졌다. 그녀가 남편과의 추억을 들려줄 때면 목소리에 묘한 그리움과 쓸쓸함이 묻어났다. 지훈 씨랑 다르지만 우리 둘 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외로움을 견디고 있나 봐. 나는 그 말을 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점점 높아지자 우리는 해변에 펼쳐진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선희 씨는 바다색 민소매 원피스에 흰색 샌들을 신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풀려 있었다. 나는 검은색 라탄 모자를 눌러쓰고 은은한 금빛 반짝이가 박힌 비치 드레스를 입었다. 카페 안은 은은한 바닐라 향으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다. 우리는 신선한 회와 각종 해산물 요리를 시켰다. 선희 씨가 이 집 회는 진짜 신선해. 부산시장보다 더 좋아해라며 숟가락을 들어 나에게 건넸다.
나는 그럼 나중에 여기서 집 하나 사서 받아보며 살자느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럼 난 매일 너한테 저녁 차려줄게. 대신 설거지는 내가, 라고 대답해 웃음을 터뜨렸다. 식사 후, 우리는 해변가를 다시 걷기 시작했다. 선희 씨의 손이 내 팔을 살짝 스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부드럽고 따뜻했고, 그 손길이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불을 지폈다. 은하, 너도 느껴지지 않아? 이 바다처럼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얼굴에 닿았다. 맞아. 하지만 난 아직 두렵기도 해. 내가 고백하자.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두려움이 없으면 사랑도 없지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펜션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선희 씨는 살짝 어깨가 드러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고, 나는 루즈한 흰 셔츠에 반바지를 걸쳤다. 바다의 소리가 잔잔하게 귓가를 감쌌다. 그녀가 갑자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은하,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야. 우리 사이에 뭔가 시작된 것 같아. 나도 혼란스럽지만 너도 그렇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나도 라고 답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다 위에 반짝이는 달빛과 함께 우리 사이에 감춰진 감정이 서서히 드러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가 우리 대화를 깼다. 선희 씨가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그녀의 얼굴에 갑작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잠시만, 이건 내가 예상치 못한 소식이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밤, 우리는 그 전화가 가져올 운명을 모른 채 바다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근거림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다음 이야기에선 그 전화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밝혀집니다. 달빛 아래서 선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도 말해줄 수 있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하, 사실. 어제 저녁에 남편의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어. 그 사람이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고 해. 그 소식이 우리 여행 계획에 영향을 줄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 갑작스러운 소식이 뭘까? 갑자기 떠오르는 불안이 내 마음을 휘감았다. 다음 날 아침,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해변가 산책로를 걸었다. 선희 씨는 파스텔 블루색 블라우스에 흰색 린넨 팬츠를 입었고, 나는 연한 살구색 원피스에 샌들을 신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환했지만 눈동자 한켠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은하, 우리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야. 나도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이 시간을 너와 함께 보내면서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 우리 사이에 분명한 감정이 생겼고 그게 두렵기도 해. 선희 씨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런 감정을 숨기려고 애쓸수록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아. 그녀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여기 바닷가에 왔는데 우린 적어도 해변 산책은 제대로 해야지. 근데 은하, 너 왜 비키니보다 원피스가 더 잘 어울려? 비밀인데 나 오늘부터 너한테 바다의 여신이라고 부를 거야.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럼 나는 선희 씨를 모래 위의 마법사라고 부를게. 그럼 우리 둘 다 바다에 어울리는 거네 라고 받아쳤다. 그날 오후 우리는 현지 시장을 돌아다녔다.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가게들은 신선한 해산물과 각종 과일, 그리고 수공예품들로 가득했다. 선희 씨는 검은색 민소매 원피스에 밝은 노란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나는 흰색 티셔츠에 연한 데님 스커트를 입었다. 그녀가 가게 주인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을 때면 그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를 환하게 만드는 듯 했다.
우리는 바닷가 카페에 앉아 차가운 매실차를 마셨다. 선희 씨가 내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은하,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어. 하지만 뭔가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야?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응답했다. 맞아. 그리고 난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어.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해. 이게 옳은 걸까? 그 순간 바다에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우리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선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잠깐만, 저 소리는 뭔가 이상해. 우리는 해변가를 향해 걸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치는 걸 들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바다에 빠졌어요. 모래 위를 달려가 보니 한 남자가 허우적거리며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선희 씨가 재빠르게 바다로 뛰어들었고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용감하게 남자를 붙잡아 해변으로 끌어냈다. 그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선희 씨는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웃었다. 괜찮아요. 누구든 도울 수 있다면 해야죠. 그날 밤 우리는 펜션 발코니에 앉아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긴장됐던 하루가 지나가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다. 선희 씨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고 나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선희 씨의 휴대폰이 울렸고 이번엔 그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은하, 내가 곧 떠나야 할 것 같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어. 나는 말을 잃었다.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는 선희 씨가 떠나야 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우리 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밝혀집니다. 선희 씨가 떠나야 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 내 심장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바닷바람도 갑자기 차가워진 것만 같았다. 그녀는 검은색 린넨 재킷을 걸치고 짙은 브라운 가방을 끌어안은 채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결연함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다. 은하, 미안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해서. 하지만 가족에게 생긴 문제가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희 씨, 나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 여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알아요? 아직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녀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은하.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이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들이었어. 우리는 해변가 작은 카페에 앉아 마지막 아침을 먹었다. 선희 씨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화이트 팬츠를 입었고 나는 연한 핑크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 그녀의 넥라인에 걸린 은빛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조용히 물었다. 물론이지. 이건 끝이 아니야.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모래 위에는 조개 껍데기들이 반짝였다. 선희 씨가 내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했다. 은하, 사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삶을 살았어. 때로는 과거가 나를 붙잡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가 두렵기도 해. 하지만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펜션 발코니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선희 씨는 검은색 시스루 드레스에 빨간 립스틱을 발랐고 나는 흰색 시폰 블라우스에 짙은 청바지를 입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매혹적이었고 나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은하,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우리 사이에 큰 변화가 올 거야.
준비됐어.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희 씨 함께라면 어떤 길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펜션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우리 대화를 끊었다. 문틈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림자가 비쳤다. 선희 씨가 나지막이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어? 그날 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잠을 청했다. 다가올 내일이 우리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다음 화에서는 그 그림자의 정체와 선희 씨가 떠나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벽녘,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펜션 복도 끝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 소리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선희 씨도 눈을 떴고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누군가 와 있는 거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는 마음이었다. 곧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박선희 씨 맞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선희 씨가 침착하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쿵쿵 뛰었다. 문 밖에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고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건 선희 씨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관한 공식 문서입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 중이며 치료와 관련해 긴급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선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선희 씨 힘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은하, 이게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야. 나는 지금 당장 서울로 가야 해. 나는 눈물을 삼키며 무엇이든 도울게요. 내 곁에 있을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번 일은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해.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해. 그날 오전, 선희 씨는 짐을 꾸렸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트렌치코트가 그녀의 결의를 더 강하게 보이게 했다. 나는 가벼운 회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그녀를 배웅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기다릴게요. 선희 씨, 무사히 돌아와요.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선희 씨가 떠나고 난 뒤 나는 혼자서 펜션방을 바라보았다. 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남긴 작은 향수병에서 은은한 라벤더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그날 오후, 나는 해변을 홀로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웠다. 전화벨이 울렸고 낯선 번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하 씨죠? 저는 선희 씨의 친구입니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가 있어 전달하려 합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전화가 끊기자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 그게 누구란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다. 선희 씨의 부재와 낯선 경고가 내 마음에 불안을 심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맞닥뜨린 여정임이 분명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은하와 선희 씨의 운명이 어떻게 엮여가는지 주목해주세요. 바다의 차가운 밤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선희 씨가 남긴 향수병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작은 유리병 속에는 그녀의 흔적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낯선 전화 속 경고가 계속 맴돌았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통영 시내로 나갔다. 소박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선희 씨가 알려준 작은 꽃집 근처였다. 그녀가 좋아했던 자주색 라벤더 꽃이 창가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꽃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선희 씨, 당신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 볼게요. 꽃집 주인은 중년의 남자분이었는데 내가 선희 씨 이야기를 꺼내자 조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박선희 씨라면 최근에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늘 밝게 웃으려 노력했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집을 나왔다. 발걸음은 자연스레 선희 씨가 떠난 펜션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와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바닷바람에 머리가 휘날리던 선희 씨의 모습, 그녀가 건넨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날 밤 발코니 위에서 나눈 속삭임들. 펜션 입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여성은 나를 보고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다. 은하 씨 맞죠? 저는 선희 씨의 대학 동창인 정민이에요. 선희 씨가 걱정돼서 연락하려 했는데 이곳에 오셨네요? 나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선희 씨 소식 좀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정민 씨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에 선희 씨가 이상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들이 선희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서류를 원한다는데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선희 씨는 그걸 숨기려 애쓰는 것 같아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서류가 뭔지 알아야 해요. 선희 씨가 위험에 처한 거라면? 정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하려고 해요. 은하 씨도 조심하세요. 그날 저녁, 나는 펜션 근처 바닷가에 나갔다. 어둠 속에서 바다의 파도가 잔잔히 출렁이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선희 씨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 순간 누군가 내 뒤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은하. 조심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군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는 은하가 마주하게 될 현실과 선희 씨가 남긴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기대해 주세요. 바닷가의 어둠 속 나는 차가운 바람에 쌓여 서 있었다. 발밑의 모래는 아직도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은 듯 했다. 뒤에서 들려온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은하. 조심해. 그 음성은 분명 선희 씨의 목소리 같았다. 하지만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했다. 나는 짐을 풀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함께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하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떠난 후일 거야. 내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너에게 위험을 가져올지도 몰라. 하지만 너만은 알았으면 해. 나는 너와 함께한 시간이 참 행복했어. 이 상자 안에 내가 찾던 답이 있어. 조심하며 봐줘.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상자 속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다. 사진들은 선희 씨가 젊었을 때 찍은 것들이었고 그중 몇 장은 한 남자와 함께 찍힌 모습이었다. 그 남자는 엄격한 표정의 군복을 입고 있었다. 이 사람이 선희 씨 남편인가? 나는 생각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봉투도 있었다. 봉투 안에는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국방부 비밀 프로젝트 관련 자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선희 씨가 말했던 서류가 바로 이것인가? 그날 밤 나는 문득 누군가 내 방 창문을 몰래 엿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어두운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아니, 분명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 다음 날, 나는 정민 씨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급히 만남을 제안했고, 우리는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정민 씨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은하 씨, 선희 씨 남편이 군 장교였던 건 맞아요.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대요. 우리가 알던 선희 씨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에요. 나는 손을 꼭 쥐고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녀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정민 씨는 고개를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급선무예요. 누군가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나는 짐을 챙겨 펜션을 떠났다. 마음 한구석에 선희 씨의 따뜻한 미소와 그녀가 남긴 비밀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만 같았다. 다음 편에서는 은하가 안전한 곳에서 마주하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선희 씨의 과거가 점차 드러나는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하가 선택해야 할 길이 놓일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나는 작은 전통 찻집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조용한 골목길이 펼쳐졌고 나무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녹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민 씨와 함께한 이 공간은 잠시나마 긴장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녀는 옅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깔끔한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차분한 눈빛으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은하 씨, 선희 씨가 숨겼던 서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에요. 국가 기밀과 관련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위험에 처한 거죠. 정민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그 서류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위험한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경고했다. 그날 저녁, 나는 찻집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방창문 너머로는 은은한 가로등 불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선희 씨와 함께 보낸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입었던 부드러운 크림색 블라우스와 짙은 갈색 머리카락, 그리고 그 다정한 미소가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갑자기 문득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하 씨, 내가 누군지 알겠지?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였다. 나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누구세요? 왜 저한테 전화하셨죠? 내 이름은 김도현. 선희 씨와 관련된 일을 조사하는 사람이다. 내가 선희 씨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서류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어떻게 저를 믿게 만들 수 있나요? 곧 만날 때 보여주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통화가 끝난 후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 남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숨을 곳만 찾으며 도망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김도현이라는 사람과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그는 깔끔한 흰 셔츠에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의 손에는 선희 씨의 사진과 몇 장의 문서가 있었다. 은하 씨, 서류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에요. 선희 씨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나는 결심했다. 선희 씨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날 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길이 험난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음 편에서는 은하가 김도현과 함께 진실을 쫓아가며 겪게 되는 뜻밖의 사건과 그녀를 둘러싼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깊어지는 은하와 선희 씨의 관계도 함께 그려질 것입니다.
도시의 불빛이 어슴푸레한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김도현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투에는 확신이 묻어났다. 나는 손에 쥔 문서 속에서 선희 씨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은하 씨, 이 자료들은 군 내부의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야. 선희 씨 남편이 이 일에 깊이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덮여왔어. 김도현이 설명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선희 씨가 위험에 처한 이유는 그 때문인가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 할 때 누군가 강력하게 막으려 할 거야. 그의 말에 나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며칠 후 우리는 선희 씨가 머물렀던 펜션 근처를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가 남긴 단서들을 찾아내려는 목적이었다. 나는 연한 베이지색 재킷에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김도현은 검은색 셔츠에 회색 코트를 걸쳤다. 그곳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그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다. 우리가 조사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주시했다. 김도현이 재빨리 내 뒤를 감싸며 말했다. 조심해, 은하.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야. 남자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고 대신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진실은 바닷속에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선희 씨와 함께했던 바닷가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었던 부드러운 흰색 원피스가 내 기억 속에 떠올랐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진실은 바닷속에 있다. 나는 혼잣말을 하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파도가 잔잔히 밀려와 모래사장을 촉촉이 적셨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하가 바닷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 선희 씨와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기대해주세요. 새벽녘 바닷가, 은은한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이며 고요한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차가운 모래 위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켰다. 손에는 선희 씨가 남긴 마지막 단서, 진실은 바닷속에 있다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작은 보트 하나가 조용히 해변으로 다가왔다. 김도현이 나와 함께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나는 흰색 린넨 셔츠에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바람에 살짝 들리는 셔츠 끝자락이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보트를 타고 깊은 바다로 나갔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났다. 김도현이 말했다. 은하 씨, 여기서 우리가 찾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누군가 우리 뒤를 쫓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응시했다. 그 순간 물속에 어렴풋한 물체가 반짝였다. 우리는 잠수 장비를 챙겨 물속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싸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중에서 우리는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와 사진, 그리고 선희 씨가 숨겨둔 USB가 들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군 내부 비리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물이 차오르는 가운데 우리는 급히 보트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 나는 선희 씨와 나눈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속삭임, 그리고 우리 사이의 피어난 감정들이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돌아와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에 비밀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선희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은하야,
내가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바람은 다시 한번 바다 위를 스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잔잔한 파도를 일렁였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